안녕하세요. 모바일 SN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타입의 임차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타입은 2009년도 8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IBTV라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무대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진출해서 쓴맛을 좀 봤죠. 쓴맛을 좀 본 다음에 그 모바일 동영상이 굉장히 좀 어쨌든 간에 하드한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과 굉장히 나누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모바일 동영상을 서비스를 가공하고 뿌리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지인들과 내 삶에 담긴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모바일 동영상 SNS인 모피어라는 서비스를 지금 런칭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바일 동영상 중에서 이제 모바일 소셜 동영상이라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동영상을 올리면 IBTV에도 올라가고, 그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의 매시업 서비스도 되고 이제 그런 서비스였고, 그 당시에 저희가 2010년도 1월에 앱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해외 관련 그런 앱들 중에서 가장 기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순위 27위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2010년 4월에 트위터가 이제 직접 모바일 동영상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하지 않고 이제 트윗빗이라는 매시업을 써서 그래서 직접 기능을 구현이 됐죠. 그러니 저희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에서 더 해외 더 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렇게 알리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저희 경쟁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목표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이 컨텐츠는 제 삶에 담겨있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 컨텐츠를 저는 이 컨텐츠가 유튜브나 플리커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제 가까운 지인,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 물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싸이월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한국에서 아직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싸이월드는 점점 이제 이용률이 아직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 삶의 그 컨텐츠들을 기록도 하면서 제 가까운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기존에 IBTV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사용하듯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약이 없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아이폰용인 테스트로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용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아이폰용 출시를 했는데 일단 기능적인 좀 아직 저희가 미흡하고 그냥 베타 버전이라서 시장은 나쁘진, 좀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바이럴성이 매우 쉽게 이용해서 바이럴성이 계속 될 수 있고, 친구들이 쭉 추천 리스트가 나오고 이래서 바이럴이 빨리 돼서 빠른 성장세를 갖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인들이 약간 폐쇄적인 그런 서비스라 앱을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을 누구 이렇게 친구 추천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그런 사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사용자들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한번 사용해서 편리하면 다른 사용자들을 추천하는데 그게 약 20%가 됩니다. 그런 추천 비율이. 그리고 사진도 올려있고, 사용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큰 핵심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써서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싸이월드나 아니면 페이스북보다 쉽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싸이월드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정말 그런 서비스라기보다 거의 꼭 필수품이 됐듯이 이 서비스의 핵심은 지금 현재는 모바일에 카카오톡이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해줄 수 없는 영역, 그 다음에 그런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의 그런 복잡한 것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사용하는 그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 가장 성공하는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필수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고요. 병역 특례부터 컴퓨터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를 다니다가 병역 특례를 갔고요. 그래서 병역 특례를 한 다음에 이거는 3D 업종이구나. 정말 매일 밤을 새고 너무나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IT 재미없다 이러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광고 기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세일즈 프로모션 쪽인데 그쪽 광고 기획 일을 했고요. 그래서 광고 기획을 하면서 좀 더 시장을 좀 단순히 너무 IT에 빠져있던 데를 좀 꺼내내서 좀 전체적인 산업의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좀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던 찰나에 국내 모 통신사에서 제가 전에 했던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해주고 같이 조인해서 조인 벤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 통신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같이 조인을 해서 법인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영역은 그리드 스토리지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가 이제 그 통신사에서 통신사가 계속 M&A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회사를 그 통신사에 넘기고 나와서 다시 이제 제타입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가지고 와서 직접 개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력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스마트폰 동영상 분야를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론 투자 부분이 아마 투자 유치는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행히 좀 순탄하게 엔젤 펀딩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그 엔젤 펀딩 받은 그 금액이 떨어질 쯤에 저희가 투자 유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투자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 바로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계속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펀딩 유치가 쉽지가 않았죠. 저희가 미국에 본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받아서 해외 투자를 못 받고 결국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 그럼 국내에서 투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먼저 성공시킨 다음에 해외로 나가자는 이제 전략 주장을 했는데 그 국내 투자 진행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제일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까지 끌어냈고요. 유치까지 끌어내서 거의 이제 계약서에서 사인 단계만 나왔을 때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인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투자를 못하면서 이제 결국 클로즈를 못하면서 조직원들이 좀 많이 흔들려서 핵심 인력 중에 나가신 분도 있고 사실 그랬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으면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에 많이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도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만 했는데 이제 벤처 캐피탈은 약간의 좀 텀이 좀 길죠.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게 저희가 티켓몬스터처럼 굉장히 당장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면 뭐 돈을 빨리 주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자금이 좀 이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도 하면서 이제 모 홀딩스 아주 굉장히 좀 게임 업계 대부이신 분이 만드신 홀딩스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조건은 비록 VC보다는 나쁘지만 금액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기로 이제 홀딩스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고 홀딩스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이제 지분 조건이 이제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얼마에 이제 30%의 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분율이 점점점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도 좀 뭐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돈이 이제 급한 쪽은 저희니까 점점점 그런 조건에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저쪽에서 협상하는 거에서 저희가 계속 끌려갔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미 한번 뭐 통신사와 회사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엔젤 투자 유치도 해본 적이 있어서 뭐 투자 유치에서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사실 그런 경험이나 그런 노하우보다는 그 마음에 쫓기는 상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액이 어쨌든 큰 금액이니까 몇십억 단위 금액이니까 계속 우리 쪽이 계속 오케이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쪽에 전략이 이제 모두 노출이 되고 이제 저희 쪽에 협상의 여지가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러니 이제 홀딩스 입장에서는 잠깐만 갑자기 이제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계약서가 이제 마지막 계약서가 왔다 가는 단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조건들이 계약서에 담겨 있었던 거죠. 저희가 협의되지 않은 어떤 예를 들자면 지분 조건이 일단 5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분 욕심 안 하더라도 뭐 공동대표권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해서는 이제 그걸 오케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많은 좀 조언을 저희보다 더 벤처 선배님들한테 저희 멘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와 직원 앞으로의 비즈니스와 직원들을 보면 그런 조건도 사실 사인해도 무방하다라고 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과 그 다음에 또 오너로서의 그런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굶더라도 이 조건은 뭐 안 좋고 싶다. 물론 거기서는 경영을 계속 보장하는 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받아서 그냥 쓸 수 있는 허락된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지 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찍고 그리고 캔슬을 한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월권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회사들이 많은 뭐 특히 게임 개발사나 아니면 다른 신성장 동력을 찾는 회사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여기 내가 돈 몇 억만 좀 주면 이 회사를 먹을 수 있네 그리고 내가 좀 도와주지 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보면 그것도 제 주위의 스타트업 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내가 50% 이상을 해야지. 그런데 직원들의 급여를 못 주기 시작하고 통장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뭐 결혼을 하셨거나 가정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이제 월급을 뭐 3개월, 6개월 못 가져가시다 보면 이제 그 유혹에 이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한 거다, 그렇게 해서 잘한 거다, 손을 잡는 게, 안 잡는 게 뭐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스타트업한테
중요한 거라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1%를 주시고 이 서비스가 키워나갈 수 있고 그거를 보시려고 하신다면, 그래서 그게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더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꼭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거의 그때 가서는 지분이 20%, 뭐 15% 미만이 되거든요. 계속 지분에 대한 경영권만 보장된다면 지분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서비스를 하시는 사업을 더 하는 게, 망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으면, 망한 뒤에 지분 90% 갖고 계시는 대표이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행동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시기적절한 상황에 대표이사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엔젤 투자의 단점은 적은 금액을 투자해 주시고 좀 많은 부분의 지분을 가져가시는, 그래서 뭐 10%, 20% 이렇게 금액을 조금 주시고 많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어쨌든 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누가 이 돈을 날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업 아이템만 가지고서, 제 아이디어 제안서만 가지고서 돈을 투자해 주시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는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좀 은인인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베스트한 관계는 아니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 만나는 정도? 그렇게 좀 관계가 소하고, 사실 그쪽에서도 기대가 많이 좀 이제 처음에 높았다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뭐 엔젤한테도 좋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러면 충분히 관계는 좋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초기 멤버들은 사실 돈도 아니고 서로 비전을 보고서 이렇게 같이 합쳐진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대표고 너는 이사고 너는 CTO고 이렇게 너무 딱 구분을 해서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얘기를 들어, CTO니까 CTO 말을 무조건 따르자, 이제 이러다 보면서 그 조직이 많이 와해가 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겪었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조직분들, 처음에 같이 창업을 해주셨던 분들은 같이 우리가 다 월급을 대표이사가 주더라도 같이 코파운더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평등하게 나와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파트너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못하면 같이 창업을 했다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다는 게,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실 수 있다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처음에 뭉쳤지만 항상 소외되지 않게, 어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비전을 항상 끊임없이 계속 공유해서 바뀌더라도 서로 생각이 좀 틀려지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비전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인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급여를 집에 못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애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근심 어렸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그렇듯이 주위에서 자금을 끌어서 일단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근심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족들이 좀 믿어주고 또 남편이 아빠가 하는 일이 아빠가 스스로 되게 즐거워하고 자신 있어하고 확신에 차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근심은 있지만 끝까지 좀 믿어주고, 그래서 큰 불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와이프나 저희 가족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획을 해내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을 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그에 대해서 좀 자신 있어 하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요. 혁식과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학교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듯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사고방식이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일단 회사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제가 그런 풀을 만들어 드리는 그게 제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장이나 이사나 팀장이나 사원이나 다 모두 모두가 꿈이, 누구는 사장이니까 꿈이 크고 누구는 사원이니까 꿈이 작은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꿈들을 다 존중하고 함께 회사가 그 꿈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의 철학입니다. 사실 자금이나 아니면 핵심 인재가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새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이 사업 접어야 되나, 내가 실력이 안 되나,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게 틀렸냐 맞냐라는, 맞다 틀리다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 답을 아는 것은,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본인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이고, 그 본인이 결국 그 답을 보러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위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본인이고 해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도 내가 낸 거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도 내가 낸 거고 답도 내가 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운 문제도 내가 낸 거고 그 답을 찾는 것도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런 걸로 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하면서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시면 절대 창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꿈꾸는 거와, 그래서 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꿈꾸는 것을 이뤄나갈 때 그 이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인이 즐겁지 않다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과 돈과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중간에 굉장히 좌절하는 게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이 크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좌절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거나 정말 확신을 갖고 있고 즐겁지 않으면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런 일을 내가 잘했었어, 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이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그런 분은 꼭 창업을 하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